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원의 김승연입니다. 지난 15일에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각 영역별로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좀 더 실질적인 위기 해결에 대한 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담회, 긴급 자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발표하시는 네 분이 계시는데요. 네 분의 발표를 듣고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이제 10분씩 우선 10분씩 하는 걸로 하시고요. 부족하시면 5분 정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요. 이제 총론으로 윤홍식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에 대한 총평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막 뛰어가는데 정부의 대응은 걷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초저출산 문제나 인구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2017년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삶의 질의 전환의 핵심적 문제는 이 저출산 문제나 초저출생 문제가 사실 인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대응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즉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져서 불평등, 자살, 빈곤율, 노동시장의 균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3차 기본계획까지 대응은 주로 여기에 대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돌봄을 강화하는데 이런 대응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삶의 질로 전환하겠다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제적으로 4차 년도에는 4차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은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과거 정책에 비하면 전향적인 것들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초저출생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돌봄의 문제나 아니면 서비스 차원의 문제나 아니면 소득보장 차원의 문제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전향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4차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인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계획을 보면 5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균열,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벌 문제겠죠. 학벌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성차별, 이게 가부장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돌봄의 공백, 이거는 질 낮은 서비스, 그러니까 민간 중심 이런 부분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가운데 놓고 보면 일,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쉼, 휴가, 휴직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은퇴 이후의 문제, 그 다음에 배움, 교육에 대한 문제, 돌봄에 대한 문제 이 4가지 문제들 다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식해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자료들을 보면 주로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응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가져야 되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 그러니까 라는 문제를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평등이란 부분을 3차 기본계획 수정안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성평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부상을 했는데 이번에 전향적, 굉장히 이중적, 그러니까 일관된 관점과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맞돌봄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들이 발표됐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영아수당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영아수당이라고 집어넣는데 이건 사실상 아동 양육수당을 확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잠깐만 자료를 찾아봐도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폴란드 이외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일괄되게 가리키는 경험적 결과들은 아동 양육 수당을 확대하거나 강화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줄어들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줄어든다는 게 일관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아동 양육 수당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영아 수당의 조치가 과연 성평등에 반하는 것인지, 성평등을 진작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성별 분업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다른 정책에서는 남성의 돌봄 창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같이 붙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역진적 선별성이라는 거라고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고용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주로 이제 안정적 직장이 있고 소득을 보장받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하나 보여주는 건데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조세 이전 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를 보면 이게 이제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거든요. 근데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 크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월등하게 정규직 중심으로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론 고용보험의 보편적 확대에 맞춰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을 현재 상태에 더 강화하는 건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괜찮은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차이를 격차를 더 벌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거기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들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말로 그 한쪽에서는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또 한쪽에서는 그 차이를 강화하는 것. 이게 정책이 일관된 관점에서 그 정책들이 제시되고 이제 못하다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면 증거 기반에 기반을 해서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보시면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 발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3차 년도의 15년 동안의 정책의 결과가 사실 출산율과 물론 이것들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귀결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본계획과 어떤 정책 대응이 잘못됐느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평가가 뭐였냐면 돌봄에 대한 지원이나 보육에 대한 지원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가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증적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번 4차 기본계획도 사실은 말이 좀 틀려지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됐지만 1, 2, 3차 기본계획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에서 출산율이 꺾이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한국에서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하는 시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보여주는 어떤 함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느냐, 왜 고쳐지지 않느냐, 15년 동안. 저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임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초저출산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 이거는 굉장히 성장체제나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나 노동시장 분절구조나 학벌이나 아니면 숙련체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처럼 자동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인 사회는 교육체계도 일반 숙련을 강화하는 체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시험 봐가지고 성적 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는 이런 인력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노동시장 구조랑 여러 구조랑 다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걸 다루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아마도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신 이유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총괄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몇 번이나 주관하셨는지 예를 들면 국민경제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4번 정도 지금 요번에 4번 정도 주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통령이 한 번 정도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주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출산 장려에서 삶의 진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이제 임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 참여연대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이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좋겠다. 해체하고 삶의 질 개선위원회를 전환해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17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패러다임 자체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로 전환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위원회를 전환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문제와 노동시장 문제, 산업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돌봄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예를 들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체계로 전환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오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개선 없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15년간의 정책의 결과인데 제4차 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오류들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식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 보육 육아휴직 관련 분야에서 김형룡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될까요? 예. 예, 동국대 김형룡입니다. 저 윤홍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부가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생각이 아닌 좀 다른 생각도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상 저도 이게 삶의 질 위원회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장 큰 저는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제출되는 거는 이게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고 사실 3차가 끝났기 때문에 4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차를 먼저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3차까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차를 한번 딱 봤는데 3차에 따른 이 실적이 매년마다 이제 이게 법령에 있는 거니까 성과 분석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가 19년도 작년에 나온 18년도 성과평가 보고서입니다. 그걸 봤더니 3차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이요. 모두 다 실적이 100% 이상 초과 달성이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주요한 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그리고 공공 돌봄 체계 이런 것들은 거의 130%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제시가 되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요. 사실 정부 대응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틀렸거나 두 번째는 실제로 이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집중했었던 거는 이 전자였어요. 이 기본 계획이 잘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 방향성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번에 윤홍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4차는 기본 대응 그리고 현실 인식 면에서는 손잡을 데 없이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후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에 대한 문제.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 과정이 각 부처에서 관리 가능한 지표 수준으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 이상 초과 달성한다는 거가, 이게 아무리 레토릭은 어떻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수준으로 가면 사업 수준에서 만들어진 그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양육 보육도 마찬가지고 사업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수 있고 그것을 그 부처가 실제로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한 것, 실행 과제들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제시한 거고,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에서 커다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변환, 뭐 아니면 담대한 전환들을 실행 과제로 이미 제시하지 않은 가능성들이 큽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 지금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모든 위원회들, 정부위원회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사실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했었던 거는 강력한 실행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고요. 따라서 진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곳들도 많고요.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처의 보고 수준을 이제 이렇게 보고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기본적인 추진 체계에 대한 점검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쓴 것이, 문제의 의식은 옳은데 이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냥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을 통폐합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의 사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게 이 보육 그리고 이 출산 휴가 부분에서는, 아동 쪽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영유아 수당을 신설하는 거고요. 육아휴직자 2배 확대, 공보육 50% 달성, 온종일 돌봄 확대 등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 문제의식에서 나왔었던, 사실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이익과 경쟁, 주거불안, 아동기 돌봄 공백 문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 강조하는 주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첫 만남 꾸러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제 100만 원, 그리고 출산 바우처를 200만 원 지급한다는 신규 사업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경감은 사실 3차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출산 바우처 200만 원이라는 게 신규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출산 바우처는 되게 손쉽게 저출산 정책으로 매번 얘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이 다 있고요. 사실 이거 중복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자료만 보더라도 250만 원 이상의 사실 출산 지원금은 장기적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거에 아주 조금 정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냥 하나 도입한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영아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란이 앞으로는 좀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윤홍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정 양육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사실은 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을 이제 사회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가장 큰 쟁점은 사실 돌봄에,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거를 15만 원, 20만 원으로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공급하는 돌봄은 지금 47만 원씩 줬었던 것들에 대한 괴리, 다시 말하면 사실 가정 내 돌봄, 여성의 노동이라는 거를 너무 가치절하를 한 측면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바라볼까 하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확대 버전으로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육료, 그리고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까지 모두 통합해서 5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아동수당이 10만 원인데 영유아인 0세에서 1세는 사실 50만 원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존의 아동수당이 정말로 그냥 그 보편적 사회수당의 최초, 우리나라에서 한국복지국가에서 최초로 만든 아동수당의 이 사회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최초의 적절한 수준의 보편적 수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현재 그 아동 양육비가 이 추계를 하면 약 9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92만 원인데 이거를 국가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는 책무로서 50% 이상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부담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절실한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 사실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현재 있는 5세까지의 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 1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만 5세까지는 보육료 따로, 시간제 보육 따로, 돌봄 서비스 따로, 가정양육수당 따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 5세까지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보편적 수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맞벌이 전업주부, 맘충과 뭐 직장맘의 대립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있어 왔고요. 전일제냐 시간제냐, 가정 양육 수당을 둘러싼 뭐 무임승차,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들의 집합행동 딜레마가 우린 각계에서 되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지금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상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 양육수당 그 대상자들이 되게 많이 줄고 있거든요. 매년 18% 정도 줄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 양육수당 15만 원, 20만 원 받을지 보육료 47만 원 받겠지 해서 어린이집을 보낸 게 다수라서 가정 양육수당 선택하는 이 대상층이 워낙 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50만 원 늘려도 똑같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아마 기재부의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윤홍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실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50만 원으로 15만 원, 만 1세 같은 경우에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사실 그 직장에서 집안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성별분업에 훨씬 더 그 과거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노동시장 이탈 효과가 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돌봄의 이 형평성 그리고 돌봄에 대한 가치의 부여 그리고 이 앞으로는 좀 육아휴직이나 다른 형태의 정책들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논란은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육아휴직 부분인데 세 번째 육아휴직 부분인데요. 이 육아휴직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신 맞돌봄 둘이 함께 돌보면 현재 150만 원 수준인 게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지고요.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이것들도 인센티브를 주로서 중소기업 수준에서의 육아휴직 확대 2배를 늘린다는 게 이 목표인데 2배로 높이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인센티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예술인, 특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사실 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고무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뭘 하려면 각 부처에서 예산과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이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라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지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르면 당연히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거라 고용보험 대상자가 늘어나면 이건 당연히 늘어나는 거지 이게 다시 이 계획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 가입자 1,300만에서 201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이게 안 되면 육아휴직 늘어나는 것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그 모형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 급증하고 있어서 고용보험 기금에 대한 논란을 계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술인 특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도 포괄하고 그다음에 급여 수준이 높아진다면 고용보험 기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용보험 기금이 아니라 이 계획이라면 전반적으로 재원 확보 계획이 있었어야 되고요. 재원 확보 계획이 있으려면 적어도 부모보험과 같은 신규 사회보험을 좀 마련하거나 아니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특수 목적세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전국민 고용보험 한다고 했으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날 거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보 50% 달성,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공보육 40%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10%더 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과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고 공보육에 대한 신뢰는 높아 있기 때문에 사실 2025년까지 자연 증가분으로 50% 달성할 가능성들도 꽤 큽니다. 그 자연 증가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 이게 계획으로 내놓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금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게 교육청 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 돌봄인지 교육인지 위탁인지 직영인지 아니면 돌봄 주체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이거를 돌봄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고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함께 돌봄이라는 의미로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고 단지 53만 명 확대하겠다. 라고 얘기한 것도 실제로 관리하는 가능한 정도의 수준만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보육이라든가 질 높은 돌봄 체계 이런 것들을 말을 하려면 이거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량 그리고 재정, 인력 등등이 충분히 녹아져 있지 않는 한 또다시 성과 지표는 그냥 몇 개 초 했다. 그리고 그 몇 개 소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뭐 직장 어린이집과 이런 것들을 합치고 해서 충분히 성과 지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머물러질 가능성들도 농후하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행정 체계의 강력한 컨트롤 파워를 통해서 이 기본 계획을 수행할 만한 그런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입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그 노인 돌봄에 관련된 기본 계획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도 그 두 분의 교수님께서 동일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그 다양한 정책들 또는 기존의 현장이나 또는 학계에서 반드시 만들어지거나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되어졌던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과 또 사업들이 대거 기본 계획의 과제라든지 또는 추진 전략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 기본 계획의 노인 돌봄과 관련된 방향성에서 그 몇 가지 주요하게 등장하는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추구한다라든지 또는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에 집중한다라든지 또는 의료 보건하고 그다음에 돌봄의 그 조정과 연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그런 방향성 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기본 계획 안에 담겨진 것들은 그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대로 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을 모두 해결하는 돌봄 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제 결국 기본 계획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그림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문제는 바로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예산상의 문제들과 너무나도 깊이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셨으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음지 역시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기본 계획의 내용만으로는 좋은 방향성과 적절한 대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긍정적인 지점이 있지만 제가 노인 돌봄에 관련돼서 오늘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또는 그 노인 돌봄이 기존까지 우리가 문제다라고 제기되어 왔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결국은 이 노인 돌봄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이 노인 돌봄에서의 공공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좋은 돌봄 또는 우리 사회가 모두 바라는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돌봄의 공공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닥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공공성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의 그 공공성 확대에 대한 계획들은 아주 미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총평하실 때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문제의식은 적절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노인 돌봄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낮다라든지 또는 종사자의 처우가 낮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라면 그 문제의 뿌리는 이 노인 돌봄 서비스 특히나 장기 요양의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공공성으로부터 이제 야기되어지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종의 학계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어 왔던 이 노인 요양이라든지 돌봄 서비스에서의 그 공급에서의 어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일하게 노인 요양 그 시설을 134개소 확대하겠다라는 것 정도만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요양 서비스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공급량은 2.5%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7.5% 정도가 민간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의해서 제공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 요양시설을 130개까지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게 요양시설 기준으로는 전체 요양시설 중에 4.2%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보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보육의 경우에는 이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해서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노인 돌봄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미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노인 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는 시설 요양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 재가 요양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요양 서비스 이용에서 65%가 지금 재가 요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요양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요양에서 그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는 재가 요양을 하시는 그런 종사자들의 처우의 문제가 항상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고 그래서 재가 요양에서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증진 방안들이 늘 항상 중요한 문제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기본 계획에서도 특히나 재가 요양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확대라든지 또는 중요한 종사자 처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그 핵심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데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이 노인 돌봄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살펴보면 정말 국가가 맘먹고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거를 정말
굉장히 거기에 지금 집착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치매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들이 대거 이제 포함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치매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 또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또는 확충되어지는 이런 시설들 간의 그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것인지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치매에 관련돼서는 치매 전문 병동을 만든다라든지 또는 치매 전담 요양병원을 짓겠다라든지 또는 일반 요양시설에서도 치매 전담실을 두거나 치매 전담형의 요양시설을 두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시설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시설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그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분들을 위한 그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에는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과연 치매 환자들의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까지 전체 공급량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치매 특화된 공급들로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만들어진 안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지나친 강박으로 지금 쏟아내기 시기에 치매와 관련된 이런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를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요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요양병원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의 명확한 기능이나 또는 역할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어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기재들을 이번 기본 계획에 담아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이후에 요양병원을 전문화시켜서 예를 들면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재활 전문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요양병원 특화 계획이 그 이후에 같이 따라가 준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분화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요양병원들을 또 특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누구의 그 욕구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또는 확충되어지는 서비스의 어떤 명확한 수요라든지 이것에 기반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것들의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방적 지역 돌봄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재활이라든지 이런 적정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입원하시거나 또는 요양에 가능 아니면 늦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온 안이 물론 뭐 재활 서비스나 이런 걸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올해부터 시작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대상자 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참 좋은 서비스인데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었을 때 일정한 대상자를 놓고 그 일종의 경쟁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 서비스를 우리가 지양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면 어떤 노인이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재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맞돌 서비스로 끝이 나거나 또는 재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지역 돌봄 서비스로 포섭이 돼서 의미 없는 서비스들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욕구와 또는 서비스의 어떤 불균형한 매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와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돌봄 관련 서비스들이 또는 정책들이 이제 많이 마련이 됐는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결국은 노인 돌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졌던 것이고 그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져 있다는 면에서는
뭐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훌륭한 이런 계획과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지만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작동될 것인가라는 그림을 그려볼 만한 어떤 구체적인 것도 사실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현장의 평가들은 예컨대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다 어르신의 욕구에 맞추어서 재단에서 마련해내는 이런 지역 케어 회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그야말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엮어내고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그냥 새로운 서비스를 더 얹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래서 워낙에 그림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제 구체화되거나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그 방향들을 보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저희가 지적하거나 또는 분석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퇴원 서비스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결국은 이 퇴원 서비스를 이제 수가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마도 그 병원에 계시는 의료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의료사회복지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의무화된 병원이 3차 대학병원이나 2차 종합병원이고요. 지금 제가 오늘 그 확보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의료사회복지사 활동하시는 분이 1,023명이라 그럽니다. 1,035명인가요? 전국에. 이제 그런 수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기에는 공급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일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취약성에 대한 코로나 관련된 이제 대안들도 몇 개 보이는데 장기 요양 시설의 경우에는 뭐 1인실을 설치하거나 입소 노인 간의 물리적 거리를 일정 정도 두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들이 검토되는 반면에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감염 취약성 대응과 관련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양병원이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병상 수가 14개 이상인 요양병원이 401개소에 달하고요. 이게 2016년 통계인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병실당 최대 병상 수가 33개나 되는 이런 병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도 사실은 이런 감염 대응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 시설에만 이게 적용이 되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뚜렷한 그런 대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요양병원이냐 또는 요양시설이냐에 관계없이 노인 돌봄에 대한 기본 계획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는 이런 의료 쪽에서 나온 대안과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나 또는 돌봄 전공자들이 얼마나 이제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계획일까라는 이런 어떤 대응의 분절성을 보면서 이제 그런 우려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이은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은주입니다. 앞서서 이제 총평이랑 다 상세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거의 기조나 맥락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이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총평에서 해주셨지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이 노후소득보장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동이나 지금 노인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기는 쉬운데요. 그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공적연금이야말로 이제 장기간의 그 기간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해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30년의 국민연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단순히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정책 하고 싶은 안 들려요? 저 되게 크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정책 성과를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목표와 현재 이 제도가 돌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일치되지 않은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노후소득 보장은 오랜 동안 이제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의 기여 이력을 가지고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부분인데, 그런 계획들을 짧은 뭐 5년 단위의 계획 안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번 4차의 그 노인 소득 보장 부분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정책 내용들은 3차랑 진짜 거의 같고요. 그 3차에서 비판했던 지점들은 3차 때 저희가 발표했던 그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면 4차 때도 똑같이, 그러니까 거의 기조가 바뀐 것도 없고 내용도 바뀐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그냥 예산을 점증적으로 이렇게 짜듯이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고 뭐 비용을 올리고 이런 식의 이런 그 대책을 세움으로써 굉장히 그 국민들을 이렇게 뭔가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이렇게 그 존엄한 노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마치 막 뭘 바라고 기대하고 막 이번에 더 주면 좋아하겠지 뭐 이런 식의 대책을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정말 몇 년째 일인지 굉장히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만 제일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단과 대안이 너무 맞지 않고 정말 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진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30년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노인의 소득 보장의 역할을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노인 빈곤율은 실은 그런 공적연금이 없었고 부재했고 역사가 짧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명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에 왔는데 지금 노후소득 보장 방식들은 뭐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굉장히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일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다양하게 자기의 노후소득을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다층 체계를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층 체계라는 그 부분 안에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건 정말 지금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전 국민의 대안인 것처럼 3차 때와 마찬가지로 4차 때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되는 기둥은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오히려 정부가 더 거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으면서 보완책들을 막 이렇게 자꾸 주변에 이렇게 끌어놓고 붙여놓고 있지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노후에는 어떤 식으로 내 노후를 설계하고 살아야 될지 기본 핵심 내 이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그 혼란한 메시지를 계속 정부가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다층 체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층 체계가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3차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이런 것들 다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그리고 그건 이제 노동시장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노인들에게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빈곤한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게 혼재돼서 나타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저출산 이 계획에서 우리가 더 중심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 빈곤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처럼 노인이 될 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가입자들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들을 세워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이 보고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 이렇게 얘기하면 아동, 노인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근데 가장 핵심 중심 주체들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비용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도 쌓아놔야 자기 노후도 준비하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도 더 드리고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그런 대상들이 없이 대책 그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대상들에게만 뭘 더 주겠다, 더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복지 의식을 굉장히 낮게 끌어가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빈곤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지금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좀 역할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아마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담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도를 조정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정책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노인 빈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의 역할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가장 핵심인 지금 이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입자들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라는 대안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발굴 좀 그만하고, 발굴 많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발굴한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은 늘 부재한 채 계속 같은 얘기를 지금 뭐 15년 이상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도 너무 이제 답답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이제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진짜 우리 사회에 이제 막 다가오고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신 분들도 국민연금 꼭 가입하시고 서로 이렇게 장기간 연대가 없으면 이 제도는 절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이 이 계획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거의 없고요. 뭐 정부가 얘기하는 다층 연금 체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살짝 청년 쪽 관련 정책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달라고 좀 오늘 의견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윤호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의식이나 방향은 좋은데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본 게 뭐였냐면요. 청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에 보면 이제 개인을 노동력이나 생산력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요. 청년 건강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 관련해서 청년은 생식 건강 지원만 있다라는 거. 이거야말로 청년을 출산의 도구와 수단으로 저는 사실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대 청년의 자살 문제였었어요. 그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들, 이건 단순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거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직면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정책에는 청년기 건강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생식 건강검진과 치료지원, 이거야말로 청년을 출산의 수단으로 보는 정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고 이거는 한 몇십 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은요. 두 줄 들어가 있는 건 있어요. 청년들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뭐 마인드링크라고 하는 무슨 센터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언급은 되어 있긴 하는데 이 청년의 문제에 본질적인 접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대표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주거 대책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청년들 주거 상황을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눈에 두드러진 거는요. 청년들이 이제 월세 가구가 10년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청년 1인 청년 가구 중에 70%가 우리 주거 실태 조사 보면은요. 70%가 임대료 가부담 가구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는 청년 임대주택 24만 호, 임차 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근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훨씬 더 월세살이 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주택 확대하고 임차 가구 금융지원 하겠다는 거는 결혼해서 부부가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 이전 단계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을 해야 되는 청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로 좀 보여서 이것도 정말 청년들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
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도 청년들인 거고, 이 고령 사회의 부담을 짊어질 사람들도 청년들인 건데, 이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에 청년에 대한 고려와 청년의 삶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다라는 게, 이걸로 어떻게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나와 있는 거 청년 관련해서는 올해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모든 정책 참여 과정에 청년 대표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니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원래는 정부에서는 올해 11월 이때 청년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 건지 위원회 안에서는 다양한 안들이 이미 검토되고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에 대한 대책들은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대책이 웬 말이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회자인데요. 마지막에 너무 강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걸로 일단 발표는 마치고요. 그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해서 못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없으시면. 예, 그러면 다른 질의응답 없으시면 오늘 긴급 자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